자, 잘 쉬셨죠? 예, 대위 신청 보도록 하죠. 대위 신청은 밑에 6개 나와 있는데 하나만 잘 보시면 돼요. 다른 것들은 다 뒤에 강론 들어갈 때 배울 테니까 다른 건 뭐 가볍게 그냥 제목 정도 이해하시면 될 부분이고, 첫 번째 채권의 대위 신청이라는 얘기는 나중에 이거 써먹기 위해서 배우는데, 이 집에 대해서 채권의 대위 신청 그림만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갑하고라고 둘이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갑이 등기 의무자 입장이고 우리 등기 권리자 입장일 경우에 대금을 다 지불을 했는데 을에게 등기가 넘어오지 않고 있더라요. 어떤 등기해야 돼요? 매수인 을 입장에선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게 있죠. 이걸 안 하고 있더라요. 왜 안 하는가 봤더니만은 을의 채권자 병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뭐라고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너 집만 사 봐라요. 네 집 사오면은 가압류하든 경매하려고 도사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돈 네모나게 한번 떠봐요. 동그랗게 또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싫어서 지금 미등기 전매로 팔아버리려고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 을이할 등기 있죠. 을이 이전 등기할 게 있지 않나요? 요거를 채무자 을이 안 하니까 병이 을을 대신하는 것이 채권자 대위라는 것이에요. 그럼 을의 입장은 갑하고를 따지니까 등기 권리자 입장이죠.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그럼 을과 병이 따지니까 얘가 채권자가 되면 자동으로 누가 될까? 채무자가 되겠네요. 그럼 채무자와 권리자 같은 사람이에요. 갑하고 따지게 되면 매수인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을하고 따지니까, 병하고 따지니까 을이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채무자 갈등이 어떤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채권자가 대신하는 걸 채권자 대위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대로 하시면 돼요. 등기 신청은 누가 했어요? 채권자가 했어요? 채무자가 했어요? 채권자가 했죠. 신청은 채권자가 하다 보니까 채권자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되고, 집을 산 사람은 채무자가 샀기 때문에 등기 실행은 당연히 채무자 앞으로 등기 실행되는 것이 이게 차이점이에요. 신청은 누구 이름이고 채권자 이름이고, 등기 실행은 채무자 명의가 되는 겁니다. 집 산 사람은 채무자니까 채무자 앞으로 등기 실행이 되겠지만, 신청하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신청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신청은 채권자 이름, 등기 실행은 채무자 명의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 신청할 때는 갖출 요건이 있는데, 요건 첫 번째의 경우는 지금 누가 할 등기를 대신하는 거예요? 채무자 할 등기를 대신하는 거죠. 그럼 채무자에게 일단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첫 번째 권한이고, 두 번째 경우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 신청해 주게 되면 이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느냐 피해가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익일까 불이익일까? 예, 이익 되는 건 대위 신청할 수 있겠지만 불이익은 대위 신청하지 못한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아니 저게 어떻게 이익이지? 지금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줬잖아요. 지금 이등을 대위한 거 아닌가요? 그 우리 소유권 취득한 거지 소유권 뺏긴 건 아니니까 이익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가압류했단 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 을에게 피해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유권만 취득하니까 권리자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익이 될 뜻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당시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채권은 어떤 채권이 가능하냐? 채권은 불문합니다. 다 가능해요. 어떤 채권이라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등기청구권에 대한 채권이든 일반 금전 채권이든 매매 대금 못 받은 경우 매매 계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면 그 대금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묻질 않습니다. 다 가능하고, 네 번째 경우는 지금 을의 채권자가 누구예요? 병이죠. 병의 채권자 또 정이라는 채권자 또 있게 됩니다. 그럼 을의 채권자 병의 채권자 정이 있을 때 을이 보니까 자기 채권자 또 채권자인가요? 맞죠? 자기 입장에 채권자 또 채권자잖아요. 그럼 채권자의 채권자가 대위에 대위 신청할 수도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다시 채권자가 또 다시 대위 신청할 수도 있다 해서 이것도 인정해 주고요. 이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섯 번째 경우는 채무자 갈등기하고 채권자 갈등기를 동시 신청하는 경우를 받아줄 것이냐, 동시 신청 안 해도 가능하냐, 이제 마지막 요건인데, 동시 신청하지 않더라도 등기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가 대법원 얘기입니다. 이 말은 지금 채무자 갈등이 어떤 등기할 게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게 있죠. 채권자 하려고 마음먹은 것이 이 집에 대해서 가압 날라고 마음먹은 경우에 채무자 갈등기 이전 등기랑 그 다음에 가압류 등 요 두 개를 같이 신청할 필요가 있네요. 동시에. 신청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이전 등기 끝나니까 돈을 갚았대요.
가압류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가압류 등기랑 이주 등기 별개 등기이기 때문에 같이 신청하든 따로 신청하든 의무사항이 아니란 것이에요. 그럼 동시에 신청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가 여기 대법원 예규대 입장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세분하시면 되고, 책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집은 누가 샀나요? 집 산 사람. 집 산 사람 받으세요. 던지지 못하겠고 진짜. 채무자가 집을 샀죠? 신청한 사람은 채권자죠? 때로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졸면서 대답까지 하더라고. 자, 이 도의 경지에 따랐는데, 잠드는 것도 그 도의 이제 순서가 다 있어요. 처음 와가 졸릴 땐 그냥 퍼즐로 잤는데, 미안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잠을 일으켜 보자요. 이제 방을 찢죠. 그러다 이제 좀 더 미안하면은 도를 닦은 3단계, 3단계가 눈 뜨고 자요. 나는 여기가 있는데 초점 저기 보고 있어. 그러니까 자고 있는 거고, 마지막 도 닦는 마지막 단계, 4단계는 눈 뜨고 자면 대답까지 해요. 근데 대답이 자기 놈을 막 나가서 그렇지. 어쨌든 간에 집 산 사람은 누구고? 채무자. 신청한 사람은 채권자. 서로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한 경우는 등기가 끝난 경우에 옛날 말로 등기필증, 지금 말로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안 해요. 안 만들어요. 만들지 않게 됩니다. 등기필 정보라는 것은 등기 신청하는 사람, 권리자가 신청할 때만 주게 돼 있고, 집산 권리자 신청 안 하면 안 주는데, 그럼 대신 주는 게 뭐냐요? 대신 주는 건 등기가 끝난 경우 등기 완료 통지서가 채권자와 채무자에 각각 날아갑니다. 각각 날아가는 게 차이점이고, 그럼 나중에 채무자 입장에서 돈을 다 갚았대요. 그럼 채권자, 이거 채권 회수됐죠? 해소가 된 상태에서 집은 가지고 있지만 등기필 정보 있어요? 없잖아요. 대신 뭘 받았어요? 통지서 받았죠? 이 통지서를 대신 내면 가름해줘요.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는 이제 권리자 신청할 때만 주게 돼 있고, 권리자 등기 안 하게 되면 집 샀다 할지라도 등기 정보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대신 뭘 받더라? 통지서를 주는 겁니다. 그럼 권리자에게 주는 이유, 채무자에게 주는 이유는 당신 앞으로 등기 끝나고 알려줄 목적이 되는 것이고, 얘는 신청한 사람이죠? 신청하자도 알려줘야 될 거니 끝났다고. 그래서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서 통지해 주는 겁니다. 통지는 각각 나가는 거예요. 여기 일단 채권이 대위권이고, 그럼 요 사례에서 하나 더 본 다음에 보자고. 그럼 요 사례에서 채권자가 지금 채무자 을을 대위 신청할 때 등기 신청이 공동일까 단독일까? 공동 단독. 다 쓴 거 보고 읽으세요. 뭐 어떻게 생각해? 공동 단독. 이건 공동 신청할 등기예요. 병 보지 말고, 얘 보지 말고,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그럼 등기 신청은 공동이죠? 공동 신청할 등기를 대위할 때 공동이 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또 하나 볼 것이, 요 집에 대해서 갑이라는 자가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A라는 자가 있는데, 아버지는 집도 있고 빌딩도 있고 토지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부자입니다. 부동산 갑부인데, 이 부잣집에 외아들이 하나 살고 있어요. 요 잘 키웠다 못 키웠다? 본인 같은 못 키우기 위해서 너무 잘 키우지? 외아들밖에 없는데 너무 잘 키웠죠? 아닌가? 떠받들고 키웠을 거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조폐무도 키워 이거? 아닐 테니까 떠받들고 키우다 보니까 이 녀석이 남한테 빚만 지고 살아요. 이란 채권자가 딱 있습니다. 근데 채권자가 돈 받으려고 A 재산도 잊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 재산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버지가 메르스에 걸렸대. 연세가 좀 많죠? 뭐를 바랄까 얘는? 사망하기를 바라겠죠? 가슴속에 별을 하나 그리고, 무슨 별 하나 그리고. 그려질려나 오늘? 아, 그려진다. 이렇게 팔각별을 딱 그리고서 이제 마음속에 이제 사망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별 보지 말고 여기 보세요 이제. 그렇게 보니 사망하십니다. 사망하기, 별 그만 보라니까. 아니, 지워야겠다. 안 되겠다. 이 별을 하나 그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여기만 보고 별만 따라가. 자, 사망하게 되면 아들이 할 등기 있죠. 무슨 등기 할 게 있어요? 상속 등기 신청할 게 있잖아요. 요거를 해야지만 경매라든 압류라든 할 텐데 안 하게 되면 이 등기를, 상속 등기를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예요. 대위 신청할 경우에 요 상속은 단독 신청, 공동 신청. 상속은 단독 신청할 등기죠. 단독 신청할 등기를 대위 신청할 때는 채권자도 단독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 공동의 기준은 채권자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할 등기가 무엇이냐예요. 채무자가 제3자와 공동 신청할 등기를 대위 신청할 때는 채권자도 공동이 되는 것이고,
채무자가 단독 신청할 등기가 있는 경우는 채권 단독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단독 공동은 기준이 따라가는 거 불가한 거예요. 채권자로 무조건 단독 신청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 갔어요? 그다음 하나 더 볼 거 지금 채권자가 대위 신청하게 되면 이 채권자 이 색깔이 어디 갔나? 여기 있다. 이 채권자 이름도 등기부에 등기가 될까 안 될까? 등기부에 등기가 됩니다. 채권자 대위 신청한 경우 채권자 성명, 주소, 대위 원인 등기부에 등기가 돼요. 그래야지 등기관이 알아요. 채권자 대위 신청을 해서 채무자 앞으로 등기 끝나지요? 오케이? 그럼 채권자 대위 신청한 등기부 정보 나갔어요? 안 나갔잖아요. 그럼 안 나간 사실을 얘가 등기했다는 사실을 적어놓지 않게 되면 몰라요. 나중에 등기상 딱 보니까 이 등기는 채권자 신청한 등기네. 그러면은 채무자의 등기부 정보가 없을 것이다요. 그럼 채무자가 뭘 갖고 오면 등기 완료 통지서 갖고 등기 실행해 주는 거예요. 그럼 채권자 이름도 등기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서 채권자 성명, 주소, 대위 원인 등기사항이니까 책 들어가서 보도록 하자고요. 그다음에 자, 등기 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로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찾으셨어요? 근데 가로는 뭐라고 써 있어요? 공동도 가능하고 단독도 가능하다. 공동 신청할 등기를 대위할 때는 공동이 되는 것이고 단독을 대위하는 단독이 되는 겁니다. 채권자 채무자 등기 신청을 대위한다 나와 있고 대위원은 증명 서면의 경우는 공정증서, 사서증서 불문합니다. 채권은 묻지 않기 때문에 뭐 공증받은 채권이건 가압류 채권이건 가처분 채권이든 일반 금전 채권 불문하고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자신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등기를 실행해 주기 때문에 동시에 의무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완료 후에 등기부 정보 누구 줘야 돼요? 등기부 정보 작성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야죠. 만들지 않고 대신에 권리자,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서만 날라가더라.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6번이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 신청권을 대위 신청할 수 없다는데 출판에서 보게 되면 여기 잠깐 보자고요. 이익 때문에 대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불이익은 대위 신청할 수 없다고 설명을 드렸죠. 오케이? 그 사이에 까먹었어요? 여기 보자고. 자, 채권자 대위 신청하는 것은 채무자의 이익되는 거, 불이익되는 거. 이익되는 거 대위 신청할 수 있고 불이익은 대위 신청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등기를 통해서 이익이라는 얘기는 이제 말을 싹 바꾸게 되면 등기 권리자, 의무자. 이익되는 자는 권리자. 권리자로 신청할 때 대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불이익 보는 자는 의무자. 의무자로 신청할 때 대위 신청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의무자로 대위 신청은 허용하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이익보는 권리자만 대위 신청할 때 이 뜻이고 그 다음에 채권자가 대위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부에도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주소, 대위원인 다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세분하시면 될 부분인데 책에 이건 빠져있죠. 등기부 정보 나오지 않지만 대신 뭐가 날라가요? 완료 통지서가 각각 날라간다까지 세분하고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구분 건물 표시가 하는 등기는 쉽게 이야기할게요. 아파트 한 동 건물 표지부는 나만 가진 거예요? 전체가 다 가진 거예요? 아파트 등기부 몇 장인가요? 넉 장이죠? 한 동 건물 전체 표지부가 있고 제목만 여시면 돼요. 여기 나오질 않으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집이 101동 501호일 경우에 등기부는 한 동 건물에 대해서 전체를 내주는 표지부가 만들어집니다. 101동 전체 표지부예요. 우리 집은 몇 호예요? 501호. 501호는 면적 알려줘야겠네요. 501호 전용 부분에 대한 표지부가 만들어지고 갑구하고 을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총 4부분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럴 경우 한동 101동에 관한 사항은 101동 주민들이 이건 다 똑같아요. 오케이? 다 똑같으니까 최초로 등기 신청할 때 또는 나중에 변경 등기할 때 요를 변경하게 되면 501호 사는 사람이 변경했을 경우에 이 변경의 효과는 나만 미치느냐 다 미치느냐예요. 다 미치니까 결과적으로 대위하는 모습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표시에 나오는 등기는 다 똑같기 때문에 이 표시의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가 있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앞집 아저씨 이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나머지 구분 건물의 보존 등기를 대위 신청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가 가능한 게 왜 한동 주민 라인 평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 등기는 같이 신청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표시의 등기만 대위 신청한다 이 뜻이
그 내용이어서 읽어나 보자고요. 이제 한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에 일부만에 관하여 보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최초로 보조등기하는 경우에 그 나머지 구분 건물에 관하여는 표시가 난 등기, 동그라미 펴놓으시고 표시가 난 등기만 동시 신청한다 될 것이고, 이 경우 구분 건물 소유자 한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 표시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도 있다. 동시에. 동시 대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동 표지업은 나만 가진 거 다 똑같은 거. 다 똑같은 거니까 남을 대위할 수밖에 없는 모양새가 만들어진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 하나 주의할 것은 어떤 등기만 대위 신청하더라? 표시의 등기래요. 나머지 건물의 보조 등기래요. 표시의 등기만 내야 하는 거예요. 요거를 최초로 보조 등기 신청하는 자, 나머지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조 등기를 대위 신청한다는 거 틀린 말이에요. 표시 등기만 대위 신청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왜 나머지 구분 건물의 보조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없을까? 앞집안에 이름 알아요? 모르면서 뭐 그 사람 등기해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년월일이라고 하니까 그건 안 되기 때문에 표시 등기만 대위 신청할 수 있다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토지 수용의 등기란 말 나오는데 이제 하나 따져보자고요. 아까 매매계약 체결하고 사망하더라. 매매가 빨라요? 사망이 빨라요? 매매가 빠르죠? 그러면 상속등기 신청할 필요 없이 바로 넘기더라. 오케이? 근데 거꾸로 제가 잘 들으세요. 국어니까 이제 제가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수용이 된 거예요. 그럼 사망이 빨라요? 수용이 빨라요? 사망이 빠르죠? 상속받은 다음에 수용된 거니까 그럼 사망이 빠른 게 상속등기를 하고 넘겨야 돼요. 그럼 제가 보상금을 딱 받고 그냥 이사 가버리게 되면 수용권자가 제 명의 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가져가 버리게 되면 이게 중간 생략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앞으로 등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돈 받고 이사 가는 사람이 등기하러 올까 안 올까? 안 올 수가 있는 거지. 뭘 안 온다고 단정을 줘. 자, 안 올 수가 있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안 해주게 되면 제가 할 등기를 안 하고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해야 될 상속 등기를 대위 신청해 주는 거예요. 수용권자가. 이 대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안 하게 되면은 등기가 못 해가니까. 그래서 사망이 빠른 경우 대위 신청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읽어보게 되면 토지 소유에 있는 경우 단독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이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기업자, 즉 수용권자는 등기 명인 또는 상속인에 가름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이나 경정, 마지막 중에 상속이 중요한 겁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위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을 대위 신청하라는 얘기는 뭐가 빠른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망이 빠른 경우는 건너뛰지 못하다 보니까 대위하라는 얘기예요. 안 해주게 되면 그것도 수리하시면 될 것이고, 근데 건물 멸실 시 대위 신청이라는 얘기는, 자, 건물이 멸실하게 되면 뒤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건물 소유권자 1개월 내에 등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이 멸실하던 토지가 멸실하던 1개월에 신청할 의무가 있는데 1개월을 안 하게 되면 아까 우리 배웠었어요. 건물의 경우만 50만 원이야. 과태료 부과시키더라. 근데 건물 주인이 건물이 멸실한 경우에 그런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까요? 이제 잘 배워도 모르는데, 모르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알고 있을 때는 대위 신청해 주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뒤에 가면 따로 배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신탁 등기 신청할 때 신탁이란 것은 원칙은 신탁 등기 신청은 물어봐야지. 맡기는 게 신탁일까? 넘기는 게 신탁일까? 넘기는 게 신탁이에요. 맡기면 무슨 등기할 거예요? 맡기면 무슨 등기할 거예요? 넘겨야지 등기할 게 나오지. 소유권 이전 등기하니까. 신탁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원칙은 수탁자가 단독 신청할 등기고, 수탁자 등기를 안 가져가게 되면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뒤에 배울 겁니다. 뒤에 배울 내용 크게 외울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나와 있죠. 신탁자 또는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딱 한 번 나오는 대위고 신탁에서 마지막이 이제 압류인데, 아까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직권으로 소유권 보조 등기하는 경우는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주택, 상가, 임차권, 촉탁이 있을 경우 직권으로 보조 등기합니다. 하지만 이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안에 압류는 없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미등기 부동산 압류할 당시에는 아까 써놓고 여기다가 요 색깔로 여기다 쓰기를, 미등기 부동산 압류할 당시에는 세무서장이 미등기 부동산을 대위 신청해 준 다음에
압류해야 한다. 기억나세요? 그 압류할 땐 대위 등기 사유지 이건 직권인이나 촉탁할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일단 먼저 대위 신청해 준 다음에 압류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읽어보게 되면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촉탁하기 위해서는 관공서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그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건 이전 등기뿐만이 아니라 보조 등기도 대위 등기 사유가 됩니다. 세금 있는 경우는. 여기는 위에 것만 잘 보세요. 칸 제일 넓은 것만. 밑에 거는 가볍게 그냥 제목 정도 따시면 될 것이고 뒤에 다 배울 겁니다. 이거 따로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요거 다음 주에 또 배워요.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들어본 경험 나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에 이제 대리인 등기란 말이 나오는 대리인의 경우는 이제 공동 신청할 등기든 단독 신청할 등기든 채권자 대위 신청할 등기를 할지라도 대위 신청은 다 가능한데 대리인의 능력은 어디까지 있으면 되느냐? 민법 117조 규정하기를 대리인은 행위 능력 제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의사 능력만 있으면 누구라도 대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 신청을 법무사 변호사가 아닌 한 업으로 할 수는 없어요. 업으로 하다 걸리게 되면 처벌받습니다. 지금 저 대리인의 제한은 아무런 제한이 없지만 하나 주의할 것이 아까 전자신청 대리만큼만은 제한이 있었죠. 변호사하고 법무사를 한정한다 그랬으니까 그거 주의하시고 실제로 작년에 수강 들으신 분 중에 한 분이 50대 중반쯤 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집을 사시고 잔금을 며칠날 치르는데 등기 제거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잘 모르면 법원에 가시면 그 정년퇴임하고 안내를 다 붙인 사람이 있으니까 요즘에 도와달라 그래서 해주면 바로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쪽 하니까 한 번에 딱 끝났대요. 그냥. 그 사람 보지도 않았대요. 딱 끝나고 와서 본인이 등기할 때 비용이랑 법무사 전화해서 물어봤더니만은 한 50만 원 채 나가더라고요. 비용이. 50만 원 벌었죠? 그러더니만 자기 친구한테 자랑을 했대요. 나 집 사고 등기 내가 했다 그러니까 나도 해줘 그래야지 본인이 등기 해줬대. 실화로. 그래서 본인은 하신 말씀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등기 두 건만 하면 학원비 벌었다고. 등기소 가서 등기를 하면 말도 못 꺼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나마 들은 게 있다고 등기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등기 직접 해보니까 한 번에 딱 끝내버렸대. 옛날에 지금하고 차이 나는 옛날 같은 경우는 지금 취득세 과세 표준이 어떻게 돼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왜 물어볼까? 몰라 죽겠는데. 자, 신고가액으로 한다. 신고가액이 과세지가 표준에 미달할 때는 과세지가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아니 이것저것 다 포기하면 뭘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이 뭐라고 원칙은 신고가액으로 한다. 신고가액이 과세지가 표준액을 미달할 때는 과세지가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배웠죠? 옛날에는 이제 2006년 이전까지는 과세지가 표준액이 실거래가액이 한 35, 40%밖에 안 됐어요. 다 낮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법무사 맡기면 이제 절세 혜택이 생긴 거죠. 수수료 주더라도 1억짜리 사가지고 법무사 맡기면 2006년 이전까지는 3천, 4천밖에 신고를 안 해요. 7천만 원은 신고 안 한 거예요. 그래도 넘어갔으니까. 이해 갔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걸린 사람이 있죠, 옛날에. 안철수 씨. 분당협회 다운계획 썼다고. 근데 그 사람 잘못한 게 아니라 다 그때 그랬으니까. 우리 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2006년부터는 실거래가액을 등기하도록 딱 개정해버리니까 이제 다운계획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법무사 통할 이유가 없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법무사 통하면 싸게 해줬지만 이거 싸게 갈 게 아니니까 이제는. 그래서 다니면서 하니까 그대로 다 했다 하시더라고. 싸게 해서 자기 앞으로 두 건만 나오면 자기 학원비 벌었단 말 하시던데 어제 그분 자격증 따다 지금 중개 오픈했습니다. 오픈해서 지금 잘하고 계세요. 하고 계신데 한 일주일에 2번은 전화 오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상 자꾸 걸리는 게 이상한 것만 걸리는데 자기 딴에는 뭐 가압류대 가처분에 걸리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가압 있는 거는 돈 갚으면 풀 수 있지만 가처분은 쉽게 안 풀리니까 하지 말라 그래.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괜히 됐다가 온통 막 다 까먹으니까 그래서 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내가 써놨죠. 거기다 데인저러스 지뢰밭이라고 써놓고 가지 말라고. 어쨌든 가처분 있는 거 손대지 마세요. 되통당합니다. 나중에 잘못됐다가는. 어쨌든 대리인의 경우 지금처럼 누구나 다 가능하고 또 대리인이 서면 등기할 때는 법무사 변호사 할 경우에 직접 변호사 법무사 가야 하느냐 사무원도 보낼 수가 있느냐요. 옛날에는 80년까지는 법무사 변호사 직접 가야 됐습니다. 가야 되지 법을 개정해서 사무원도 보낼 수도 길을 터놓은 거예요.
그럼 법무사도 갈 수 있고 사무원도 갈 수 있고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계약 쌍방들이 가능하단 말 나오는데 자기계약이 자기가 누굴까요? 자기가 본인이 자기일까? 대리가 자기일까? 대리죠, 대리. 대리권 배울 때 본인을 위하여란 말을 하지 아니하면 현명하지 아니하면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자기 이야기란 말이 대리가 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물어나 봐야지. 여러분이 저에게 집 팔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여러분 집을. 그럼 제가 집 파는 매도권이 있죠. 이 집 얼마에 팔을까? 금액 결정은 누가 할까? 본인이 할까? 대리가 할까? 금액 결정, 팔을 금액 결정은 다시 읽기 하나 둘 셋 대리가 하는 겁니다. 왜? 본인이 결정하면 이 사자가 돼버려요. 의사결정권이 없으니까. 얼마에 팔을 그 결정은 대리가 하는 거예요. 그럼 대리가 결정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 집을 사겠대요. 대리가. 비싸게 싸게. 싸게 사니까 본인에게 피해가 되니까 자기 계약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금지시켜놨는데 단 자기 계약 쌍방대리가 124조 금지 규정이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다거나 채무에 이행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럼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도인의 입장이 채권자일까 채무자일까? 매도인의 입장은 매도인의 경우는 채권자 채무자 분류상 채권자일까 채무자일까? 채자 그러지 말고 자 채무자죠 무자. 매매 대금 받을 권리는 있죠. 대금 받을 권리는 있잖아요. 대금 받는 건 채권. 등기 넘길 의무는 등기 물권이니까 채권이 우선해요, 물권이 우선해요. 물권이 우선하니까 등기 넘길 의무가 있는 매도인이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공부할 때 매매계약 체결하고 원인 모를 이유로 집이 소실되었다. 그 위험부담 누가 부담해라? 매도인 채무자가 부담해라. 받은 계약금 돌려주고 목적물, 인도 의무를 면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다고 치고 어쨌든 간에 매도인이 채무자가 됐으니까 등기 넘기는 것은 매도인 자기 채무를 넘기는 거니까 채무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기 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대리인의 경우는 방모 신청할 때는 자격조건이 없다 보니 누구나 다 가능하지만 전자 신청할 때만큼은 누가 가능하다? 변호사, 법무사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이 또 언제까지 있을 것이냐 물어봤더니 대법원 판례에서는 등기 끝날 때까지 있을 필요는 없고 신청 종료 시까지. 언제까지요? 신청 종료 시까지. 즉 접수받을 때까지 있으면 되는 거지 등기 완료할 때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가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대리권의 흠결인데 대리권 흠결이 있는 경우에 이제 등기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무권대리 등기는 당연히 각하할 겁니다. 각하하는데 단 실행이 돼버린 경우에 본인의 추인이 있다거나 또는 그 등기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하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무효등기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등기 끝난 경우 무효등기는 등기 끝나고 무효등기 두 개만 기억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뭐하고 뭐? 관할 위반 등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 두 개만 무효로 취급하고 무권대리건 위조문서건 다 유효입니다. 실체가 부합하는 한. 그 다음에 신청서 기재사항 나오는데 요거는 임의대리는 누구 적어야 돼요? 성명과 주소 적어라. 설명 다시 드릴 거예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경우는 대표자와 관련 적게 되어 있고 법정대리 적어라. 주인번호 기재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 주인번호 기재는 권리자만 적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만 적으라고요? 권리자만. 그래서 대리는 주로 전부 다 성명 주소만 적는데 하나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비법인 사단 재단 나와 있죠? 거기는 대표자의 성명 주소 나와 있죠? 플러스 주인번호. 대표자와 관련의 경우는 주인번호가 다시 적어야 돼요. 대표자와 관련의 경우는 성명, 주소, 주인번호 같이 적어야 된다고. 다른 대리들은 주인번호 안 적지만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일 때만 주인번호 적어줘야 돼요. 그게 차이점인데 자, 요건 밑에 신청서 번호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신청서 밑에 번호 다시 보자고요. 밑에 신청 정보란 말 따라보는데 신청 정보에는 기재할 사항과 그 다음에 작성 요령이 빠져있네, 지금 책에. 등기 신청 정보는 다른 말로 신청서라고 부르는데 신청 정보 또는 신청서 같은 말 뜻입니다. 신청 정보의 경우는 작성할 때 등기 한 건당 1 신청 정보가 원칙이에요. 하나씩 내는 게 원칙인 반면에 예외적으로 여러 건의 등기를 한 건으로 묶어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일괄 신청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일괄 신청. 일괄 신청하기엔 조건은 세 가지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일단 등기소가 같아야 되고, 등기 원인이 같아야 되고, 등기 목적이 같은 경우 일괄 신청할 수가 있다 해서 이 세 가지 충족하면 일괄 신청할 수 있고, 실무상에서는 실제로 당사자도 같아야 됩니다. 모두 같으라고요? 당사자가 같아야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건 여기에 내용이 될 텐데, 예를 들어 보자고. 자, 토지가 두 필지가 있게 됩니다. 5번 땅, 6번 땅이 있는데 둘 다 갑이 가진 땅이고 갑이 이 두 필지를 동시에 똑같이 을에게 매매 계약을 통해 팔았대요. 팔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실행해 줘야겠죠. 팔았으니까 요 경우 등기 건수가 몇 건이냐요. 건수의 경우는 토지도 5번 땅도 이전 등기 한 건 넘겨줄 것이고 6번 땅도 이전 등기 한 건에서 몇 건이에요? 총? 두 건이죠. 건당 하나씩이라는 얘기, 신청서 몇 장 내라는 얘기예요? 두 장을 내라는 얘기예요. 두 장을 낼 게 있는데 이걸 묶어서 한 건으로 일괄로 신청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일괄 신청한다는 얘기는 이 조건에 충족해야 돼요. 지금 한 해 지역 내 지번 같이 구했으니까 등기소 같다고 인정을 하고, 등기 원인이 뭘까요? 매매죠? 원인 둘 다 매매 계약 똑같고, 목적은 어떤 목적 등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목적 동일하고, 당사자, 갑은 매도인, 등기 의무자, 을은 매수인, 등기 권리자 같아요? 똑같죠? 일괄 신청할 수 있다요. 요게 일단 들어와야 돼요. 일괄 신청은 요 조건 충족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묶어놨는데, 문제는 일괄 신청은 등기소 같아야 됩니다. 원인 같아야 됩니다. 목적 같아야 돼요. 당사자 같아야 돼요. 이거 내면 누가 드릴까 이거? 다 맞히겠죠? 일괄 신청 조건은 1번 등기소 동일할 것, 2번 등기 원인 동일할 것, 3번 목적 동일할 것, 4번 당사자 동일할 것, 5번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답은 그렇게 될 테니까 그건 뻔하게 이건 안 내요. 안 내고 나오는 것은 등기 규칙에 예외 규정이 있어요. 요게 요건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일괄 신청할 수 있다고 문제되는 게 있는데, 당사자가 틀리지만 일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이 다르지만 일괄 신청하는 경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요거를 세분할 게 있는데 책에 빠져 있어서 써드리는 거예요. 당사자 다르다는 얘기는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 부동산 담보자 볼 당시에는 일괄 신청할 수 있다라고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써드릴게요.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뭐라고요?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소유자가 다른 수개 부동산 담보자 볼 때 이제 일괄 신청 가능한데, 예를 들어 보자고. 토지가 두 개가 있게 됩니다. 5번 땅, 6번 땅이 있는데 5번 땅 소유자 A, 6번 땅 소유자 B가 있는데, B가 C에게 1억을 빌려와요. 빌려오는데 A는 아버지고 B가 아들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담보 제공해줄 의무가 발생하는데, 5번 땅은 시가가 8천만 원, 6번 땅도 시가가 8천만 원입니다. 그럼 1억 끌리는 C 입장에서는 B 땅만 담보 잡아서는 담보 가치가 안 나오죠. 담보 더 맺고 그러니까 B가 아버지한테 쫓아가서 아버지 사업자금 빌리는데 담보가 부족하니까 담보 좀 제공해달래요. 아버지가 담보 제공해줘야 주먹이 잡다 날라와 버려요. 담보 제공해줘야겠죠. 그래서 C가 평생 잘 살아야 돼 사람. 그래서 담보 제공 받은 경우에 채권 1억 하나 빌려주고 담보를 둘 다 잡은 경우에, 오케이? 채권은 몇 개고? 하나. 담보가 두 개잖아요. 그럼 채권은 하나인데 소유자 같아야 달라요 지금? 다르죠? 다른 경우에 5번 땅에 대해서는 얘는 채무자가 되고 A가 채무자예요?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A가? 물상보증인, 담보만 제공해 준 사람. 오케이? 그럼 5번 땅은 누구랑 저당권 등기할까? 물상보증인 A하고 저당권은 C가 신청할 거 아니에요. 담보자 편자와 담보 잡은 자니까. 6번 땅의 경우 채무자 B하고 C가 설정하겠네요. 그럼 5번 땅의 신청에는 AC, 6번 땅의 신청에는 BC. 사람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다르지만 일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법에 딱 규정한과 동시에 여기 23회의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뭐라고요? 외치면 돼.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 담보자 볼 당시 이때는 일괄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서 길을 터놨기 때문에 이게 특례 규정으로 나온 게 답이 됐던 기출문제고, 아까 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경매는 뭘로 시작해서 촉탁 끝날 때까지 촉탁이라고 배웠었죠.
요 집에 대해서 1순위 아까 배웠던 게 갑의 소유권이 있더라. 그리고 1순위 전환권 등기 있었고 2순위 전세권자가 있을 경우에 전환권자가 경매를 실행하게 되면 법원에 경매 신청한 경우 법원에 경매 신청 받아서 경매 개시가 떨어지게 되면 등기를 촉탁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촉탁에 들어오게 되면 2순위로 아까 경매 개시 등기가 떨어질 것이고 경매가 진행이 되면서 경락인이 결정이 되고 경락인이 대금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을 하고 다 끝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럴 경우 이 사례 등기 건수가 몇 건이라고 설명드렸었느냐. 첫 번째 할 등기는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건 해주실 것. 그 다음에 경매 끝났어요? 끝났죠? 경매 개시 말소 등기해라 한 건. 저당권은 아까 경매로 무조건 소멸하니까 얘도 말소 등기 한 건. 아, 본 기억은 나지 아까. 전세권 살았다 죽었다. 죽었으면 얘도 말소 등기 한 건 총 몇 건이에요? 4건의 등기를 법원이 일괄로 촉탁을 해주면 신청해 주는 거예요. 촉탁할 경우에 이건 어떤 목적이고 말 그대로 소유권 이전할 목적. 요거는 말소할 목적. 목적이 서로 다르잖아요. 다른 일괄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해 안 갔구나. 갑자기 앞으로 오는 거 보니까. 또 해줄 것 같지? 안 해줘? 자, 지금 요건 어떤 목적이고 경락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할 목적이잖아요. 오케이? 요 나머지 3개는 다 등기 지울 거예요. 말소할 목적이니까 말소할 목적, 이전할 목적. 목적은 다르지만 묶어서 일괄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특이한 목적이 다르지만 일괄 신청할 때 된 거예요. 오케이? 이게 특이한 점이라는 거예요. 이걸 내고 들어오지 이걸 내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틀릴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요 사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사자가 다르대요. 저당권 같이 잡을 당시에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경매는 뭘로 시작해서 촉탁 끝날 때까지 촉탁 일괄 신청을 이제 잡아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적을 사항이 신청 norm에 따라 붙는데 반드시 적을 사항은 하나씩 풀고 가도록 하자고요. 먼저 잡아드리고 갈게요. 자, 책에는 그냥 부동산 표시 나와 있고 등기 원인 연호를 나와 있고 신청인밖에 안 나와 있는데 적을 사항 상당히 많아요. 여기 뭐시 풀자고. 이 집에 대해서 갑하고 우라고 둘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가백에서 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겠죠. 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뭐를 적고 등기할 것이냐는 외우는 게 아니라 상황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 사례에서 갑과 을이 등기 신청하게 되면 적을 사항이 어떤 게 있느냐 따져가는 겁니다. 이제 등기할 때는 먼저 어떤 집을 사고 팔았는 거 알아야 돼요. 알아야겠죠. 그럼 일단 부동산 표시를 적어라 해요. 두 번째는 누구랑 신청해요? 갑하고로 신청하겠네. 그럼 신청인이 누군가 알아야 되니까 신청인 적어라. 근데 아까 신청인의 경우는 대리가 될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도 있고 채권자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상황에 따라 어떻게 유지하는가만 이해하시면 될 부분이고. 세 번째 어떤 원인이 있대요 지금? 매매가 있죠? 원인이 있어. 원인 연호를 있을 것이다. 적어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등기 목적을 적으실 것. 목적은 지금 칠판에서 뭐가 목적일까? 여기 보세요. 알면 다 풀리니까. 소유권 이전 이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 넘길 목적이니까. 다섯 번째의 경우는 그럼 갑이 자기 집 하는 거 맞아요? 자기 집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남의 집 하나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집 하는 게 어떻게 알아 이게? 자기 집 남의 집 구별 안 되잖아요. 그럼 네가 네 집 하는 거 맞으면 넌 네가 집 살 때 받았던 등기표 정보 있을 것이다요. 등기표 정보 제공해라요. 오케이? 요걸 봐야 제가 주인인 거 알 거 아니에요. 등기 어디다 신청하나요? 관할 등기소 적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언제 신청합니까? 신청 날짜 적어야 돼요. 연월일. 또 얼마 주고 샀니? 여덟 번째가 거래 가액하고 거래 신고 1년번호 적는 것이 기재 사유입니다. 거래 가액이 있다는 얘기는 이건 매매 교환 중에 좀 뭐가 될까? 거래 가액이 있다는 얘기는 매매 대가는 반드시 금전이에요. 맞죠? 그럼 거래 가액이 있다는 얘기는 매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매매의 경우만 거래 가액을 적고 등기하는 겁니다. 매매가 금전 아니면 것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물건을 줘버리면 교환이 돼버리고 공짜로 받아오면 증여가 돼버리니까 매매대가 반드시 금전이 되는 겁니다. 이걸 적는 게 정사항이에요. 이걸 쭉 풀고 가면서 토지의 경우 뭘 적습니까? 건물을 뭘 적습니까? 신청인이 대를 또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그걸 따져가면 되는 거예요. 큰 틀인데 이걸 쭉 다 적어야 됩니다. 처음 들어와서 나온 게 뭐가 나왔는데 책은 요 세 개밖에 안 나와 있죠? 이거 다 적어야 돼요. 작년에 기출문제가 보세요. 다음 중 토지 등기 신청할 때 신청 정보에 기록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지목, 2번 소재와 지번, 3번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 4번 하나 또 있었네. 신청 연월일, 5번 대장. 이게 답이 된 기출문제다 보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책 들어가서 다시 따져보자고요. 근데 부동산 표시적으로 해서 토지와 건물 나와 있죠? 두 개만 이해하시면 돼요. 구분 건물은 다음 마지막 구분 건물 배울 때 설명 따로 드릴 테니까 일부러 보지 않으셔도 되고, 토지의 경우는 네 가지입니다. 토지의 소재하고 지번하고 지목하고 면적을 적어라. 건물의 경우는 내가 5가지 기본인데, 건물의 소재 적게 되어 있고 지번 기재하고 건물의 구조하고 종류하고 면적 적는 게 기재 사항입니다. 부속 건물이 있을 때는 부속 건물 적어주면 되고, 건물 번호가 있는 경우 번호 적어주면 돼요. 건물 번호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의 울타리 안에 건물이 여러 동이 있는 경우, 대표적인 한옥집, 안채 있고 사랑채 있고 별채가 있더라. 그럼 하나의 대지나 수필지 안에 건물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번호 적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 하나의 대지나 건물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번호 적을 필요 없는 거예요. 번호 있을 때 적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의 표시는 따로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뒤에 따로 배울 것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등기 원인과 연월을 적어라. 등기 원인 연월을 적을 당시에 이제 풀고 갈게요. 여기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원인 연월을 적을 당시에 법률 행위를 통해 등기할 때가 있고 법률 규정을 일 때가 있는 겁니다. 원인하고 연월을 적을 때 언제를 적어야 될 것이냐 물어보는 게 큰 틀이에요. 법률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될까? 원인은 매매가 되겠죠. 매매가 원인일 경우는 매매 계약일을 기재하는 게 날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그럼 법률 규정은 상속받은 경우에 이때 언제가 될까? 피상속인 사망일, 상속 개시일을 적는 게 날짜예요. 상속 개시는 언제를 의미하느냐? 이거 물권 변동 발생한 날짜입니다. 언제라고요? 물권 변동이 발생한 날짜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법률행위는 대부분 다 언제 적으시고? 계약일이에요. 교환도, 계약일, 증여도, 계약, 다 계약일로 가는데, 이 법률 규정일 때만큼만은 물권 변동이 발생한 날짜를 기재하는 게 여기 예비 규정입니다. 그럼 물권 변동 언제 발생하면 이해하시면 돼요. 상속은 주인 언제 바뀌어요? 상속 개시일날 바뀐다. 이 날짜가 바로 등기 원인일자 되는 것이고, 수용 있는 경우는 수용 개시일, 경매는 대금 완납일. 이해 갔어요? 그럼 이제 반대로 시효취득은 20년간 점유했죠? 20년간 점유했잖아요. 등기하면 취득하죠. 취득한 효과 언제 발생해요? 점유를 개시한 날 소급하다 보니 점유 개시일자 원일자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요거만 기억하시면 응용 좀 하시면 다 떨어지니까 이거 기억하시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원인을 이렇게 적고 날짜 적고 원인 적고 날짜 적는 게 기본 원칙인데, 어쩌다 보니까 원인도 안 적고 날짜도 안 적는 게 하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소유권 보존등기예요. 소유권 보존등기라는 등기는 등기 원인 자체가 없다 보니까 원인, 연월을 둘 다 기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배울 내용이고, 반대로 보면 원인만 적을 뿐 날짜 기재하지 않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당시에는 원인만 진정 명의회복 적게 돼 있지 날짜는 안 적어요. 요거 지금 책에 나온 체크만 해놓고 넘어가시고, 아마 빠르면 다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배우게 될 테니까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 어쨌든 원인 연월을 둘 다 안 넣는 게 어떤 게 하나 있대요? 보존등기는 둘 다 적지 않는다. 원인만 기재할 뿐 연월을 적지 않는 것은 진정 명의회복 등기는 진정 명의회복이라 원인만 적을 뿐이지 날짜 안 적으니까 이 두 개는 나름대로는 중요한 겁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원인 연월을 적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신청에 나와 있죠. 신청에만 조금 풀면 됩니다. 자율인의 경우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 기재해라. 법인의 경우는 성명 대신에 뭐가 되고, 명칭, 주소 대신에
사무소 소재지 주민번호 대신에 부동산 등기 등록번호 적는 것이 기본이고 대리일 경우는 대리일의 성명과 주소를 적어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기 신청할 때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와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주민번호 적으라고 그러고요. 왼쪽 페이지에서. 아까 왼쪽 페이지에 왼쪽 페이지 밑에 저 신청서 기재상에 대리인 등기할 때 주민번호 기재도 안다고 나와 있지만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경우는 대표자와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같이 기재한다 그랬잖아요. 거기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번호 같이 적는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위 신청할 때는 채권자, 채무자에 대해서 성명, 주소, 대위원이 다 기재하는데 여기까지 풀어드릴게요. 자, 해보시고. 대리가 신청할 때 누구 적으라고 신청서에? 대리 적으라고 했죠? 매도인, 매수인일 경우에. 우리 건물을 사고 파는 경우에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 입장, 권리자 입장. 의무자, 매수인은 권리자죠? 등기 의무자, 권리자 기재라는 신청서 앞면에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 앞면에 권리자 의무자 란이 있어요. 거기에다 매도인 매수 기재하는 것이고 신청서 뒷면에 신청인 란이 있어요. 오케이? 네. 신청인은 기재를 다 적은 다음 이 사항을 신청합니다. 신청인이 뒤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앞면에는 당사자 적게 돼 있고 대리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두 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두 분 이름은 어디 나오고 앞에 의무자 권리자란에 들어가 있고 법무사 이름은 어디로 가더라?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부동산 취득하더라. 등기 신청 누가 해라 아까? 대표자가 한다. 그럼 삼성전자는 앞면에 오는 거고 대표는 뒤로 가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 법인 아닌 사단이 부동산 취득하게 되면 법인 아닌 사단 명칭은 앞면에 대표자 관리인은 뒤로 가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채권자 대위 신청했죠? 아까 집 산 사람은 누구예요? 채무자. 채무자는 오케이 앞면에 신청한 채권자 뒤로 가기 때문에 그 뜻이에요. 알고 나면 이게 별것도 아닌데 모르면 다 외우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신청하는 권리자 의무자는 어디 나오고? 앞면 나오는 것이고 대리는 다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왼쪽 페이지에서 258페이지에서 한가운데 신청서 기재사항에서 임의들은 누구 적어라, 성명, 주소 적어라 쭉 나와 있었죠? 그 대리인들은 앞을 적다, 뒤에 적는다. 그건 대략 뒤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언더스탠드? 그렇게 하시면 걔가 왜 나오는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맞아볼 것이 6번에 오른쪽에 공유의 경우는 하나 남은 게 있었는데 신청인 박스 안에서 신청인 박스는 6번 하나 남았잖아요. 6번에 공유의 경우는 지분을 등기해라. 공유는 지분이 처분이 가능하니까 등기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겠지만 합의에는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고개를 가로지면 안 되고 끄덕끄덕 해야 돼. 합의에도 지분이 있습니다. 지분이 없으면 총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유, 합의 둘 다 지분이 있어요. 하지만 차이점이 공유는 지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합의는 지분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는 지분을 등기하지 않는 거예요. 등기 안 했다고 지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분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적 기록상은 안 보셔도 상관이 없고 밑에 신청서 작성할 때 이제 기재사항 몇 개가 나오는데 등기부나 신청서는 기재하는 글자 한글과 아랍어자 같이 적게 됩니다. 쓰게 되고 외국인의 이름을 기재할 때 한글이에요. 아시겠죠? 미국 대통령이 누군가요? 오바마죠? 그죠? 그럼 한글로 오바마라고 적어야 되고 영어로 오바마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한글로 쓰게 됩니다. 국적도 뭐라고 적어야 될까? 미국이 아닙니다. 미합중국이라고 적게 돼 있어요. 모택동이 집을 사게 되면 중국은 국적은 뭐라고 적어요? 중국이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 적게 돼 있는 거예요. 북한 사람이 저 땅을 등기하게 되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는데 북한 주민 등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재작년에 허용을 합니다. 등기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글로 쓰게 됐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청서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이거 방문 신청할 때예요. 전자신청은 도장 찍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면 등기 신청할 때는 기명 날인 또 서명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간인할 때 얘기예요. 간인할 때가 3번인데 간인할 때에는
간인 뜻이 뭘까요? 간인이 사이가 한자예요. 신청서 2장 이상일 경우에 앞장, 뒷장 접어서 그 가운데 찍는 여기 사이 한자 간인 그러는 겁니다. 간인할 때는 다 찍는 게 아니라 1인만 찍으면 돼요. 간인은 몇 명만 찍으라고요? 1인만 찍어도 등기는 실행해 주는데 반면에 4번의 경우는 신청서의 기재항상을 정정할 때입니다. 신청서 기재항상을 뜯어 고칠 당시에는 신청인, 도장 다 찍어야 돼요. 그럼 간인이 중요할까? 정정이 중요할까? 정정이 중요하겠죠. 정정할 때는 전원이 다 찍으시고 간인 1인만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필요적 기록상 지금 떠드는 거 이거 있죠? 책엔 요것만 나와 있잖아요. 이거 다 적어야 돼.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진 경우는 다 각하예요. 각하당합니다. 뭐라고요? 다 각하예요. 다 각하당. 이거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밑에 볼 것이 부동산 표시와 신청 주소 표시 약기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6번에 자, 부동산 기재한다거나 주소 적을 당시에 여기가 주소 한번 읊어보세요. 사는 집 동까지만 얘기해 보세요. 서울, 특별시, 도봉구, 창사동, 그냥 창동으로 적어요. 창사동 안 나와, 창동. 오케이, 이렇게 거기까지만. 몇 번째 얘기하면 신상 털리니까. 자, 그럼 서울특별시일 경우에 행정구 서울특별시 정확하게 적어야 돼요. 서울시, 부산시 약기 안 돼요. 그럼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까지 적는 겁니다. 행정구역은 약기가 안 되고 집어넣기 할 때는 번지란 말은 생략을 해요. 뭐라고요? 번지 생략하고 100번지일 경우는 그냥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00까지만 넘깁니다. 번지란 말 안 써요. 그럼 행정구역은 약기할 수 있다 없다? 행정구역 약기가 안 되고 번지란 말은 생략하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갔어요? 네, 거기까지 세분하시면 됩니다. 이건 외울 건 아니라 읽어보시면 대충 감 잡겠죠. 그 다음에 오늘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고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부터 다음 주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법이 어렵죠? 네. 어쨌든 어려워도 자꾸 듣다 보면은 또 7월달 또 듣고 9월달 또 듣다 보면 알게 되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지금 점수 나오면은 공부 안 할 거 아니에요. 시험 볼 때까지. 그 점수가 안 나오고 공부할 거니까 길게 보시고 편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